팹리스들이 보통 단위가 몇천 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뭘 해주냐면 300장짜리도 받아줘요. 500장짜리도 받아줘요. 웨이퍼가 몇천 장이 낭비가 돼도. 그럼 이 돈을 누가 다 맡겨놓냐? 중국의 세금이죠. 야금야금 이 10나노 이상급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런 반도체 업계들의 점유율이 커지고 있고 메모리, 비메모리 통틀어서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자극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로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하는 바로는 2030년대 지금 대만에서 가지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반 이상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UMC나 PSMC가 그때쯤 망할 수도 있어요. 악권 집에 가실라 그러는 권석준 교수님을 잡아왔습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급히 어디 가실라 그래가지고 가긴 어디 가시냐 하던 얘기는 마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른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분야에서 이게 선폭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파티클, 그 먼지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설계하고 공정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는데 이 얘기를 저 더 길게 가져갈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제가 결론을 내자면 설계가 잘못했든 공정이 잘못했든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는 그 물건이 제대로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누군가가 이 공정을 다 아는 사람이 뭐 이거를 뭐 문제를 잡아내든가 아니면은 그냥 누가 한 사람이 확 의사결정을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야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빨리 이거 네가 됐든 합의가 하든 뭐 네가 잘못하든 네가 하든 결국 만들어내. 어떤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분명하게 필요했던 타이밍이 그냥 뒤로 넘어가다가 이걸 위로 쌓아버리니까 거기서 발해를 못 잡는 문제가 결국 누적해서 발생됐다. 사실 이 문제를 따지고 보면 사실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의 흥망사를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70년대, 80년대 글로벌 시장에 처음 데뷔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혁신의 엔진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기술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했던 어떤 역량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시장이 너무 커지고 기업도 커지고 매출액이 커지고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고객군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조직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직들이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고객을 다루고 서로 다른 기술의 층위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조직과 조직 사이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다 먼저 좀 우선권을 뒀었냐면은 이 기술을 원래 잘 알았던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되게 뭐 이런 조직들을 잘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것이 너무 기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재무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뭐 너무 많은 비용이 낭비된다. 이 시장은 아직은 다 디벨롭이 된 시장이 아니다. 혹은 여기는 너무 작은 고객이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배분할 수가 없다. 이런 여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을 맡고 있는 기술에서 잔뼈가 걸고신 분들은 뭔 소리냐.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텼던 건데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 이걸 패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 우리가 이것을 패치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 그만큼 느려지고 아까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디시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디시전이 그 실무진까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할 때마다 노이즈가 끼니까. 또 두 번째가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디시전을 메이킹을 했을 때의 시점과 그 디시전이 실행된 시점이 너무 딜레이가 되면 이제는 디시전이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디시전이 필요한 시점이 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90년대부터 이미 발견이 됐었던 문제고 00년대가 돼서 삼성이라는 그 당시의 후발주자들이 이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을 다 따라잡고 나니까 일본 반도체 업체들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를 기술의 문제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이걸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달성함으로써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 문제가 지금 2020년대의 삼성전자를 비견해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전 세대에서 잘 안 되니까 좀 더 조직을 키워서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에서 다시 리셋을 하자. 새로 고침을 하자. 이번엔 다시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서의 공정 기술 혹은 설계라는 것들이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이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가 되는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자꾸 반복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사실 그 다음 세대의 공정으로 쉽게 바꾸기 전에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아닙니다만 TSMC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앞서서 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세대의 공정으로 쉽게 전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안정이 되고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된 다음 그 다음 세대의 공정으로 전환을 하고 확장을 하고 하는 형태의 의사결정들을 내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니까 오히려 파운드리보다 더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메모리 세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차라리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도 바꿔보고 소재도 바꿔보고 뭐 장비도 바꿔보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만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랑 같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설계가 되는 요소들이 반복이 되는 지점에서는 그 요소 하나하나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렇게 조직이 커왔고 기술의 변화 속도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 속도가 그것을 못 쫓아가는 시점이 되면은 어느 기업이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삼성은 지금 그 문제를 이 시점에 들어와서 겪게 되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그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에 애정이 워낙 많으셔서 그러니까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커버를 쳐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조직이 커지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걸 일본 사례에서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갈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전영현 부회장이 와서 메모리의 기본을 다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 방향성은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은 지금 눈에 띄는 뭔가 신기술들의 막 HBM4, 4E 뭐 이런 게 막 빠바바바 나오고 막 그러진 않을지라도 이 부분을 탄탄하게 하고 가는 것이 그 다음 세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의사결정인 것 같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AI 붐이 일고 있고 AI 그 반도체에 대한 룰 세팅을 또 다시 미국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한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년 1월 20일에 출범을 했을 때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취해왔었던 반도체 산업 관련한 대외 경제 정책이 큰 변동이 있을 것이냐 여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해왔었던 대외 경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계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경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는 겁니다. 가장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이든 정권에서 야심차게 지금까지 추진해왔었던 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칩스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칩스법에서는 여러 지원책이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업체들 사이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칩스법의 이제 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수치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560억에서 580억 달러 정도 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90조에서 100조 가까운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90조보다 아니 한 80조 정도 되는 돈이겠군요. 대략적으로 이 큰 돈이 지금까지 한 80에서 85% 정도 집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텔입니다. 인텔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여기서 직접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직접적인 보조금을 의미하고요. 간접비라는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이자율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세제 혜택들도 있겠고 고용 이런 보조금이나 아니면 이런 인프라 접근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러한 직간접적인 보조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군사용 반도체, 무기용 반도체까지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230에서 240억 달러 정도를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24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실제로 인텔의 계좌에 꽂힌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급이 결정이 됐지 지급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급이 실제로 확정이 되기까지 넘어야 하는 몇 가지 가드레일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은 이거 줄게. 이것까지 하면 이만큼 더 줄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 공사할 때 돈 함부로 안 주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미국 정부도 똑같습니다. 그냥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인텔이 왜 이 보조금을 제대로 지금까지 지급을 못 받았나? 역산을 해보면 원인이 나오죠. 그 체크 포인트를 달성을 못한 거죠. 그럼 달성을 못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인텔로 따진다 그러면 인텔의 뭐 7 공정
인텔의 뭐 10 공정 아니면 요즘 얘기하고 있는 뭐 18A 공정 이런 공정에서 충분히 원가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공정 기술력을 갖춰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회적으로 많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수요를 맞출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갤싱어 같은 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뭐 수요를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든지 이 수요를 맞출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다이 면적으로 따지는 수율이 아니고 애초부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이 면적을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율이고 예. 다이로 나누기 전에 애초부터 이 트랜지스터 패턴이 이미 잘 형성이 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다이싱하기 전 단계의 또 수율이 있습니다. 그 수율 마일스톤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죠. 그 인텔에서 이제 수율 뭐 어떤 기준 중에 하나를 수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수율을 못 맞췄어. 그러니까 사실 그 수율을 못 맞추긴 했는데요. 그 수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변명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변명이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또 이 갤싱어 씨한테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룰을 만들 때 잘 만들었어야지. 뭐 사실 그래서 이게 모든 룰이나 어떤 정의를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인텔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한테 봉급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일단은 본인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CPU 자체가 제대로 항상 스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벤치마크를 했는데 계속 라이젠한테 밀려. 네. 계속 뭘 또 만들어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그냥 엔비디아를 따라잡지를 못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야 니네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니네가 지금 설계해서 만드는 칩까지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IFS를 출범시켜서 고객을 받아서 무슨 파운드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냐. 예. 그래서 뭐 인텔이 이제 아주 야심차게 우리는 오레곤에다가 공장을 더 짓겠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더 팹을 늘리겠습니다. 뉴욕에다가 더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정부가 불안한 거예요. 얘네가 과연 이 돈을 받아서 팹을 늘리고 장비를 사고 심지어는 인텔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우리 1세대 EUV 다 건너뛰고 2세대 EUV로 가겠습니다. 그쵸. 1세대 EUV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1세대 EUV를 TSMC나 삼성 파운드리만큼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1세대 EUV를 인텔이 지난 5년간 총 20대를 못 샀습니다. 15대 정도 샀어요. 세대 6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샀는데 한 거의 15대 좀 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사실은 이런 산 것들이 대부분 다 R&D에서 많이 썼었지 양산에서 1세대를 제대로 운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이제 갤싱어 CEO가 계실 때 이런 1세대는 1세대고 2세대로 가서 이제 그동안 좀 밀려 있었던 숙제를 한꺼번에 해치우겠다. 어떤 회사가 생각이 나죠?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략을 해갖고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나는 한 2-3걸음 가서 그동안 한 10걸음 밀려져 있었던 거를 몇 년 안에 다 따라잡겠다. 성공하면 대박이죠. 삼성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회사들입니다. 인텔도 뭐 해당이 되고 인텔 얘기하신 거죠? 삼성 얘기도 되고 네. 인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삼성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인텔 아직 삼성은 2세대 EUV를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텔의 갤싱어가 이런 2세대 EUV를 가지고서 우리가 파운드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2세대 EUV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쵸. 4억 달러 정도 해요. 4억 달러, 뭐 5억 달러, 뭐 거의 이 정도 하는데 이거를 적어도 6대를 사겠다고 지른 거예요. 이야, 5천억짜리 6대면은 네, 3조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 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0억 달러를 몰아줘요. 근데 얘네들이 검증이 안 된 기술을 하겠다고 뭐 3-4수짜리 장비를 막 질러요. 근데 저 장비를 질러서 파운드리를 만들었는데 그 파운드리가 놀고 있어요. 그럼 누구 좋으라는 겁니까? 그쵸. 외국계 장비 회사만 좋으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 리서그라피 회사가 미국 회사면은 미국 내에서 돈이 돌기라도 하지.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ASML로 가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도 찜찜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인텔을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10나노 이하급의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는 미국에서는 인텔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인텔 말고 또 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는 지금 인텔에 비해서는 이제는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 진입을 이미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한참 됐죠, 포기한 지. 그리고 자기네들은 레가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도 사실 지금 앞날이 굉장히 불안정한 게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하면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미국이 선단 공정에만 주로 통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인텔 살리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10나노 이상급의 미들텍이나 레가시 쪽에서는 이미 중국의 이런 확장세가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SMIC 이런 데가 다 할 수 있다는 다들 거죠? 지금 SMIC만 보시잖아요. 예. 그런데 중국이 뭐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냐면 대만의 파운드리 생태계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어요. 대만의 파운드리 생태계 예를 들어서 대만에 만약에 TSMC만 있었다. 대만이 저렇게까지 못 큽니다. 대만의 TSMC가 10나노 이하급에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노미터를 낮춰가면서 공정의 무게중심을 선단 공정 쪽으로 옮겨오면 그 밑에 급의 선단이 아니었던 레가시 쪽을 누군가가 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UMC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수예요. 축구를 하는데 모두가 공격수면 어떻게 합니까? 수비수가 있고 미들필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미드필더나 수비수 역할을 하는 그 밑에 급 파운드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밑에 급 파운드리들은 엄연히 TSMC와는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TSMC의 올드보이들 그리고 TSMC의 전 현직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TSMC를 뒷받침하고 있는 UMC, UMC를 뒷받침하고 있는 PSMC, PSMC를 뒷받침하고 있는 뱅가드, 뭐 VIS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SMIC가 지금 제 1선발이에요. 손흥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벤탄크루 같은 애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로 누구를 쓸 것이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화홍 반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홍 반도체만은 또 안 돼요. 수비수가 있어야 돼요. 지펑 반도체라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밑에 급 애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중국의 그런 반도체 페어에 몇 번 가볼 생각인데 거기에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파운드리 회사들이 쭉쭉쭉쭉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정책 자금이 있는데 10나노 이하로 이 파운드리를 못 키우니까 10나노 이상급의 장비나 파운드리로 이 돈들이 몰리고 있어요. 마치 풍선 효과처럼. 그러니까 이 돈을 못 받으면 바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뭘 하면 되냐? 우리는 10나노 안 합니다. 미국이 괜히 제재할까 봐 우리는 저러가 안 해요. 우리는 28나노 하겠습니다. 우리는 60나노 CMOS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120나노짜리 그냥 디스플레이 구동 장치만 할게요. 저희는 뭐 48나노짜리, 40나노짜리 MCU만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이 신경 안 써요. 거기는 아예 통제 안 받는 통제도 안 받고 신경도 안 써요. 보지도 않아요. 상무부에서 저기에 미국의 무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가 무슨 장비를 수출하든 램 리서치사가 무슨 인스펙션 장비를 뭘 수출하든 신경을 안 써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무주 공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왜 이 중국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원래는 들어가면 중국 업체들이 다 죽습니다. 대만의 이런 PSMC나 UMC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뭘로 상대하냐면 돈으로 상대합니다. 보조금으로 40% 써요. 40%가 화홍 반도체나 지펑 반도체 그런 뭐 20 몇 나노짜리, 뭐 40 몇 나노짜리가 UMC나 PSMC가 지금 하고 있는 웨이퍼 장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거의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대만의 팹리스들이 이제는 화홍이나 SMIC나 지펑으로 가서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싸니까. 근데 이 40%라는 게 거기가 뭐 수율이 좋거나 뭐 효율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죠. 싸고 그리고 웬만큼 얘네들이 이걸 또 많이 필요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팹리스들이 이런 파운드리를 이용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한 장만 해볼게요. 이런 팹리스는 없어요. 그렇죠. 보통 단위가 몇천 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뭘 해주냐면 300장짜리도 받아줘요. 500장짜리도 받아줘요. 왜 그렇게 되냐면 오히려 수율이 낮으니까 가능해. 우리는 수율을 별로 신경 안 써요. 되는 것만 저희가 골라서 드릴게요. 300장 될 때까지. 웨이퍼가 몇천 장이 낭비가 돼도. 그럼 이 돈을 누가 다 맡겨놓냐? 중국의 세금이죠. 중국 사람들의 세금이고 중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3기 반도체 공적 자금에서 나오는 그런 돈들이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좌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지금 다들 시각이 10나노 이하급에만 팔려 있어요. AI 반도체 중요합니다. 물론 로직 반도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차 해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야금야금 이 10나노 이상급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런 반도체 업계들의 점유율이 커지고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은 이렇게 로직 반도체에서 몇 번 공정의 노하우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마치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로도 갈 수가 있고 아날로그 반도체로도 갈 수가 있고 센서 반도체로도 갈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이러한 메모리 비메모리 통틀어서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자극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하는 바로는 2030년대 초중반 정도가 됐을 때 지금 대만에서 가지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반 이상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UMC나 PSMC가 그때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TSMC 1, 2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만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대만은
이 파운드리가 원툴이라 보지만 파운드리의 이런 생태계와 수직 계열화가 충분히 대만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같이 지탱을 하고 있는 구조로 최적화가 된 나라인데 그 밑에 급들이 만약에 이것을 못 받쳐준다. 이것은 대만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가 됩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팹리스 업체들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보면 이런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팹리스 업체들이 일단은 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투자를 뭐 받아봐야 뭐 작은 투자는 한 몇십억, 뭐 많은 투자는 한 몇백억, 조금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이 한 1,000억. 이 정도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파운드리에 갑니다. 근데 칩 하나 찍는데 얼마나 들어요? 칩 하나 찍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웨이퍼 가격으로 따집니다. 뭐 12인치 웨이퍼 가격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보통 삼성 4나노로 하면은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봐야 될 거예요. 12인치 웨이퍼 한 장이. 요 거울 같은 웨이퍼 한 장이. 근데 이게 초기에 마스크 만들고 그러니까 설계도 그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설계 비용은 따로예요. 그러니까. 제작 비용만 이렇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까지 하고 패키징까지 같이 거기가 포함되느냐는 또 별개. 그러면 내가 뭐 반도체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찍어요. 그러면은 대충 얼마 듭니까? 한 3,400억 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한번 갔다 와서 5,000잔 정도 만든다 그러면은 100억이 그냥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건 또 엔지니어링 테스트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두 장 가지고는 고객사가 믿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5,000장 정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양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5,000장들이 다 똑같은 유니폼한 퍼포먼스를 내는지를 보는 겁니다. 고객사한테 제안서 내려면 일단 100억 깔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5,000장을 했어요. 네.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 100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거를 못 태워요. 그러니까 한 500장 말고 한 5,000장 말고 한 500장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10억, 20억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해줄 만한 파운드리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나마 예를 들어서 10나노 이하급의 좀 선단 공정을 쓰고 싶어하는 이런 뭐 AI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TPU나 NPU 같은 걸 해보고 싶은 여러 우리나라의 팹리스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투자금을 꽤 많이 받았다고 언론에 많이 나와요, 맞죠? 예. 그래서 뭐 몇억 받았고 몇천억 받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거기 대표들은 굉장히 속이 탈 겁니다. 이 파운드리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뭉태기로 빠져요, 돈이. 그다음에 이 만든 제품들이 팔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나마도 이 파운드리를 쓰고 싶은데 1년에 몇 번 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 팹리스 회사들이 제일 먼저 가는 홈페이지가 어디냐면 삼성전자 MPW 파운드리 서비스 홈페이지로 먼저 갑니다. MPW.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퍼포스 웨이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셔틀이라고도 부르죠. 네, 보통 저는 마을버스로 고속버스로 비유를 합니다. 네, 마을버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에 가고 싶어요. 고속버스로 가고 싶어요. 예. 40인승 고속버스를 타야 됩니다. 예.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한 명만 태워가지고는 수익이 절대 안 나죠. 예. 이 버스 출발을 하려면 40인승이니까 30명은 태워야 됩니다. 그럼 고객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는 못 태우겠으니 30명을 공동구매해 오십시오. 근데 이 30명을 찾으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가면 안 됩니까? 봐줄 수 있는데 그만큼 돈을 덜 내겠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들로만 30명을 만들고 싶어요. 예. 이건 MPW에서 뭐라 그러냐면 12인치 웨이퍼를 커버할 수 있는 마스크의 종류를 웬만하면 하나의 종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팹리스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저는 한 12나노짜리 공정으로 MCW만 하면 좋을 것 MCU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도 필요 없고 저는 40나노짜리 아날로그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전까지 가냐, 뭐 창원까지 가냐, 뭐 대구까지 가냐 이게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사람 30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못 채우면 안 만들어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렇게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원래 이게 똑같은 그림으로 해가지고 꽉 채워서 그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당 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거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여기다가는 뭐 A라는 회사의 그림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B라는 그렇죠. 회사의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그린 다음에 그 네 개의 그림으로 하나의 웨이퍼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면 예. 그나마 좀 걱정을 덜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팹리스 고객사들은 내가 과연 이 나머지 30명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그 다른 이 파운드리를 또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애써서 설계했던 이런 설계 자산들이 유출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당연히 뭐 파운드리 하는 사람들은 이건 파운드리 생명이니까 그럴 염려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마스크를 공유하고 공정을 공유하고 IP를 공유하는 지점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공유가 왜 되는지만 추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역추적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MPW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신뢰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MPW를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공정을 어쨌든 공유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정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비슷한 세대의 기술을 쓰고 비슷한 어떤 선단 공정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 길이 겹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수렴을 하게 돼요. 경쟁사인 경우가 많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라기엔 되게 좋아요. 이왕이면 같이 갑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산까지 가는 사람들이 같은 회사 면접을 보려고 갈렸던 경쟁자였던 거예요. 교수님, 근데 우리가 얘기가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국내 팹리스로 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국내 팹리스 회사들이 파운드리를 쓰고 싶어요. 예.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이런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사실상 삼성전자고, 물론 뭐 DB하이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DB하이텍은 아무래도 규모가 너무 작고 예. 공정이 너무 지금 이제 좀 9세대 공정이다 보니까 8인치 팹이죠. 네.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우리나라는 파운드리 생태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하이어라키라는 게 없는데 어떤 일들이 관측이 되고 있냐면 중국의 파운드리가 한 2021년, 202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팹리스 업체들이 중국 파운드리 가서 만드는 팹리스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근데 중국 파운드리들이 너무 가격 경쟁을 내세우다 보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1년에 뭐 한 몇 번 안 열리는 저 고속버스 타려고 하느니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는 데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차값은 차표는 반값이에요. 가죠 그러면. 거기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앞으로 그냥 부산까지만 간다고 했는데 부산에 제가 부산역 앞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까는 거예요. 그럼 부산역 앞까지 가려고 그러면 뭔가를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파운드리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디자인 하우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오시면은 저희가 일괄 공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괄 공정이라는 건 맞게만 주시면 다 해드립니다. 완전 오마카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점점 그런 중국의 파운드리 생태계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팹리스 IP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는 뭐 너무나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제가 미국 얘기를 하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팹리스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이런 파운드리 생태계가 사실상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예. 그럼 미국에 있는 팹리스들은 지금 현재는 대만의 파운드리에 가서 주로 만들고 있는데 예. 대만의 파운드리의 이 하이라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미국이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이 미국의 팹리스들이 중국 파운드리로 가려는 걸 막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 대만 사실 망가지고 나면은 중국 말고는 찍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만약에 너무나 저렇게 옥조여서 중국이 제대로 기술 성장을 못하게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중국이 너무 원가 공세를 하고 지금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오는 데다가 양질의 전환이 2030년 중반쯤 돼서 일어났을 때 이제는 중국 파운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쯤 됐을 때도 여전히 중국 반도체를 계속 견제할 것이냐 혹은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우위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냐 예.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국에서 조금씩 풀어주면서 오히려 중국의 파운드리를 미국 반도체 산업으로 포함시켜버리는 게 나은 전략이냐. 이런 것들을 바이든 정권 때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겉으로 드러내면서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가능성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가치를 지향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이기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겉으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키쉬할 거예요. 예. 뭐 고관세율을 때린다 그러고 60% 때린다 그러고 100% 때린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트럼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경제 참모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세를 60%로 가게 될 경우 만약에 아이폰이 지금 $1,000다. 그러면 아이폰이 $1,368가 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368를 누가 내요? 미국의 고객들이 냅니다. 예. 미국 그러면은 고객들은 절대 이거에 대해서 해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번 잘 주판화를 한번 다시 튕겨봅시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돈으로 금방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에서도 이것들이 이제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죠. 우리가 만약에 너네랑 같이 계속 반도체를 한다 그러면 너네는 우리한테 어떤 성의를 보일 수 있느냐. 투자 말고도 뭘 해줄 수 있느냐. 뭐를 더 해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건들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 때는 이게 국가의 안보라는 너무나 강력한 철벽이 있었죠. 여기서 중국과 협력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감히 꺼내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다를 수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취임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첫 번째로 발표되게 될 이런 트럼프 2기 정부의 행정명령 중에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행 정책들이 어떤 아멘드먼트가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 상무부에 특히 BIS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산업보안국, 안보국이라는 조직인데 여기서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해왔었던 다양한 이런 생션 관련된 기술 규제나 수출 규제에 관련된 이런 조치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특히 숫자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면에서도 중요합니다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일본은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이미 트럼프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흔적이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 형태로 나오기도 했었죠. 제가 올해 9월에 이제 일본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9월에 나온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앞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어떠한 기회가 열릴 것인지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뭐 이나노 팹인 이 래피더스가 결국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날 것이다. 인텔을 못 죽이는 것처럼 저 래피더스를 못 죽일 것이다. 미국이 감히. 왜냐하면 인텔의 일이 잘 안 되고 TSMC가 말을 잘 안 들을 경우에 남길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보고서에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국제 정세 그리고 각국의 경제 안보의 이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판이 달라지고 있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이제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무역 정책들이 양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가치를 지향하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봉쇄이 말고는 그러니까 봉쇄만 했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근데 이게 참 고민스럽긴 하네요. 봉쇄를 하더라도 그럼 레가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먹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는 거고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거래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만들어라. 그럼 미국 내에다 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약진을 막는 방식은 아니니까 결국은 그 중간에 있는 대만이나 한국 업체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서 또 봐야 되는 두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칩스법을 그대로 그냥 2027년에 보조금이 다 바닥에 났을 것을 감안을 해서 그냥 끝나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제2의 칩스법 혹은 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이런 반도체 보조금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보조금으로 이어진 정책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리쇼링이라는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 첫 번째 타겟이 TSMC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TSMC가 지금 현재 애리조나 피닉스의 4나노짜리 팹을 지금 2개 이상 짓고 있고요. 초기 수율이 뭐 잘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4나노 팹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보여주기식 팹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파운드리 자체는 돌아가는데 파운드리 주변에 대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그런 생태계는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는 문자 그대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신주나 가오슝에 있는 TSMC 팹 주변의 생태계를 그대로 뜯어서 아리조나로 데려와라. 산업 단지를 그냥 갖고 와라. 그냥 그야말로 갖다 패치를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너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레버리지가 안보가 될 겁니다. 미국의 7함대가 서태평양 지역을 관할을 합니다. 이 7함대의 당연히 작전 구역에는 대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대만은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 이 태평양 지역의 안보 입장에서 오키나와와 대만과 필리핀에 있는 제1도련선입니다. 대만은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왔었던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이 있을 때 다소 전략적 명확성이 조금 더 길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지킨다. 뭐 파병을 한다. 뭐 무기를 수출한다. 군사 교관을 파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고성능 드론을 1000대 이상 수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면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아쉬운 게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아쉽냐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만약에 대만발 공급망 붕괴가 생길 경우에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혹은 공황까지도 갈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대만이 지금처럼 거의 독점 형식으로 첨단 반도체에서의 제조에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한 대만을 절대 그냥 어떻게 보면 경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쵸. 대만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대만은 뭐 실리콘 쉴드 정책이다, 뭐 호국 신산이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희가 대만 사람이면 저도 그런 정책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잘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 대만이 아니면은 대안이 없어요. 맞아요. 대안이라고 키웠던 뭐 인텔이나 아니면 뭐 키우지는 않았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대만을 좀 위협할 수 있는 TSMC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상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뭐 5대 2대 3 뭐 이 정도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뭐 9대 1대 0.5예요. 막 이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상대가 안 된 수준이 돼 버리니까 너무 쏠리는 거는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뜯어서 오든지 하는 식으로 대만에서 충분히 성의를 보이지 못하면 미국은 이 TSMC를 못 건드린다는 생각하에 다른 것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뭐 당연히 인텔부터 키우겠지만 일본을 제2의 그런 어떤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TSMC가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한국에 팔을 비틀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더 키워라. 그리고 이 파운드리 주변 생태계에 미국의 장비 업체들, 뭐 소부장 업체들 이런 업체들로 이루어진 또 거대한 너네 뭐 용인에다가 무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 여기다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정도의 돈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도 비슷하게 트럼프 정권에서는 동맹국이나 적성국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냐 아니냐 이러한 이분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요구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먼저 걱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받기로 했던 그런 보조금 뭐 한 60억에서 뭐 한 70억 달러 정도 될 텐데 좀 더 뭐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게 다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돈이. 예. 이 보조금이 철회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예. 보조금을 받는 것은커녕 이것을 만약에 충분한 FDI를 안 하거나 여기에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안 하거나 고용을 안 하거나 생태계를 조성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 받게 될 페널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페널티가 생겼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파급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정 장비들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나 램 리서치나 뭐 KL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몇몇 핵심 장비들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장비들인데 그렇죠. 이런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어느 정도는 좀 보강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훨씬 더 잘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키워준다고 해서 이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옵션들이 더 많아질 필요는 있겠죠. 예, 교수님. 그래서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앞에서는 삼성전자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좀 전에 그 소부장 키우는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변화 이걸 종합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다가 뭐 재원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은 좀 어떤 결론을 좀 내주고 싶으세요? 뭐 이것도 사실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 불확실성의 요소가 다중으로 겹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단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지금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불확실성,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가 지금 나와서 반도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걸 사실 아실 텐데 예. 한 단계 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AI 반도체가 아니고 AI 자체를. 이 AI 자체가 지금은 주로 IT 산업이나 데이터나 뭐 이런 지능 산업, 지식 산업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이미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몇 년 안에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클래시컬한 도메인 산업 영역으로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런데 맨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GPU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겠죠. 이미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영역의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칩이 필요할까? 예.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계산만 자꾸 반복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 쪽입니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생명 정보학이라는 건데 휴먼 지놈이 대략 한 3GB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전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피노타입과 지노타입 사이에 연결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계산들은 대부분 다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행렬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인포메틱스에서 다루는 이런 연결 구조에 대한 행렬이 꽉 차 있는 행렬이 아니에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피노타입과 저 피노타입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면 거기는 빵이에요.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근데 예. 대부분이 빵인 거예요. 빵빵빵빵빵 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을 해봤더니 막 1000x1000짜리 큰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GPU에서 하려고 그러면 1000x1000의 행렬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GPU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생명정보학 하시는 분들이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파스한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압축하면 돼요. 그렇죠. 행렬을 압축해갖고 예를 들어서 100x 10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정보만 남겨서 50x 50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전처리가 되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대각 성분만 뽑아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특화된 칩은 굳이 GPU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보통은 GPU가 지금 작동하는 방식은 순차적으로 훑습니다. 그걸 예. 병렬로 분산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도메인이 있는 이런 지식들, 이런 데이터들은 그런 분포 패턴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GPU 같은 데서는 이 분포 패턴이 랜덤 패턴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스트럭처가 돼 있으면 어떤 스트럭처가 돼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도메인 지식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의 분포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패턴들을 어느 정도는 잘 인식할 수 있는 패턴 인식 칩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HBM으로만 일방 통행하는 게 아니고 점점 분기가 되는 이런 도메인 전용의 AI 반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분기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까닭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금 남들이 짜놓은 이런 로드맵만 따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원래 잘해왔었던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제철이나 예. 기계나 조선이나 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는 도메인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메인 지식들은 특정한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데이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팹리스 업체들이 각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화된 NPU를 만들 수 있는 GPU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 NPU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할 때 그런 칩들의 1차적인 테스트 혹은 어떤 R&D용으로 먼저 이것을 소량으로나마 한번 생산해 보면서 이 시장의 반응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에 대한 접근이 만약에 어렵다. 그럼 저는 이런 좀 과감한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공적 파운드리를 만듭시다. TSMC가 처음에 공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1987년에 창립을 했고요. 네, 1982년부터 이 파운드리 공적 파운드리를 만들겠다는 어떤 일종의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예. 1987년에 창립을 할 때는 대만 정부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 교육보험과 교육연금이 같이 들어갔어요. 대만 정부에. 그리고 나서 5년 정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이 되고 궤도에 오르고 나서 1992년 정도에 사기업으로 전환이 됐죠. 예. KSMC를 우리가 만들 때 TSMC 모델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TSMC를 뭐 안 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고 다만 이런 공적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삼성 파운드리하고 좀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다양한 이런 도메인 지식에 특화되어 있는 칩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 가능성이 있는 이런 팹리스 업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 개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차피 투자를 할 거잖아요. 예. 뭐 용인에다가 클러스터 만들 거잖아요. 그런 용인 클러스터의 몇몇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방에 여러 비슷한 클러스터들을 만들어질 수 있으면 이러한 공적 파운드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팹리스들은 굳이 용인까지 안 와도 됩니다. 수도권까지 안 와도 돼요. 예. 부산에 만약에 이런 공적 파운드리가 있으면 부산에 다 모이겠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대구에 있으면 다 대구로 가겠죠. 특히 전 부산은 잠깐 얘기 드린 까닭이 부산에다가 이런 비슷한 공적 파운드리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 일본에 있는 팹리스들까지도 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거기 일본에 또 파운드리는 없으니까. 네. 예.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좀 큰 그림을 저희가 그렸으면 좋겠고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생산 규모만 늘리겠습니다. 전력 공급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용수 공급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고 훨씬 더 좀 더 실행 가능하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돈이 될 만한 이런 전략들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늦지 않았고 몇몇 기회가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속하게 좀 실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 계획을 디벨롭한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실 처음에 삼성 위기론 얘기 듣고서 글로벌 경쟁이 변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건가라는 좀 우려 섞인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교수님의 제언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철강 도메인, 제철 도메인, 화학 도메인 여기가 대부분 중국과 경합으로 좀 후퇴하고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뭔가 AI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 산업에도 다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는 것들도 나올 거고 네. 뭐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지금 죽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해왔던 산업들인데 중국이 훨씬 잘한다고 중국이 훨씬 이걸 다 따라잡았다고 그러면 중국 다 가져가세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달려있는 일자리가 몇 개인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AI 도메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NPU 그리고 NPU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규 산업이고 우리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악건이었습니다.